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5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법률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로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혼인의 어떤 법적인 효과라든지 이혼의 어떤 법적인 효과 이런 걸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인이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서 자, 교과서 125쪽, 그 다음에 프린트 103쪽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거, 이게 혼인이죠. 서로 남남인 부부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그쵸,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는 요건을 보면은,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말이 중요하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다는 거.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돼야 되는 거. 그래서 몇 세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죠? 바로 18세.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죠. 그리고 19세 이상이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고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 이 경우를 뭐라고 그랬죠? 이 경우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하면은 바로 성년의제가 된다는 얘기 했었죠. 성년의제 또는 성인의제, 성년의제. 그래서 성인으로 또는 성년으로 간주한다. 의제란 말은 간주란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성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닐 것 됐는데, 자,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민법에서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혈족이고, 그 다음에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고, 자, 요 내용은 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말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닐 것.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쵸?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 자, 거듭해서 어, 자, 혼인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죠. 혼인한 상태에서 또 혼인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실질적 요건이라면은 형식적 요건은 그쵸? 바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어, 부부로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면은 법률혼 관계고 실질적 요건은 갖췄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혼인의 효력을 보면 혼인이 인정되면은 그쵸 바로 친족 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부 간에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 가사에 대한 뭘까요? 그쵸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여기서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지만은 뭐 사치품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값비싼 어떤 승용차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부 별산제가 적용되고 일상가사 대리권은 어, 어떤 그 부부간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죠 성년의제가 되어 민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역시 계속 성년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등이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면적 교섭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의 거래인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한쪽 남편이 일상가사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면은 그 물품 대금에 대한 지불 의무가 아내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바로 일상가사의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놨습니다. 교과서 125쪽에 있는 내용인데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하에 혼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지만은 혼인을 한 경우에는 독립된 가정을 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성년으로 보는데 이를 성년의제라고 본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성년의제가 되더라도 민법 외에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 의해서는 미성년으로 취급된다라는 거. 그래서 투표권도 없고 그 다음에 어 뭐 18세인 그 결혼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술, 담배도 살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것과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별산제의 개념이 나오는데 민법에서는 개인주의적 법리를 바탕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부 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 별산제에 따라서 각자의 재산은 따로 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거액의 주식 투자로 인해 진 빚이나 사치품을 구매하여 진 빚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부부 별산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부 간의 법률 관계 성년 의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료 1에서 결혼한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대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년으로 대우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친권이나 후견에 복종함으로 혼인하더라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친권 또는 후견을 벗어나서 행위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거. 자, 이런 이유로 자, 성년으로 본다.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부부의 재산 관계를 보면은 자, 사례 1번. 김 남편이 준 생활비가 부족하여 장을 볼 때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자,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적용되겠죠? 이런 거는. 근데 요 사례 2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김 남편은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 신부는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은 일상가사 대리에 해당되므로 이런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 사례 2는 일상가사를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부부 별선자에 따라서 각자 책임을 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나 또 하나는 인위적인 경우로는 바로 이혼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거, 이게 바로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이혼의 사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협의상 이혼에는 어떤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무조건 혼인 신고한다고 이혼 신고한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절차가 필요하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이혼 숙려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지만 이혼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은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자녀가 없을 때는 좀 더 짧게 이렇게 숙려 기간을 둔 이후에, 자, 그래도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자,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혼 신고를 해야지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에는 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되겠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을 얘기합니다. 이혼 사유에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절차와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